만약에 영장 발부가 된다면 내일 오전쯤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있게 됩니다.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 살펴보고 또 자유한국당에서 다시 불거진 내홍과 그리고 오늘 청와대가 공개한 개헌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음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걸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변호사가 참석한다고 했는데 이 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지만 법원이 굳이 그렇지 않고 그냥 서류만으로 심사하겠다고 했어요? 네, 실질 심사 과정이 신문 과정인데 당사자가 신문을 포기했으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거였습니다. 변호인들은 준비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걸로 서류로 심사하겠다라고 하니까 변호인들이 준비했던 자료들을 자료 상태로 서류로 넘겼다고 합니다. 네. 심지어는 PPT까지 준비했는데 PPT 자료를 카피해서 넘겼다고 하고요. 참고로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이 2015년부터 17년까지 서울지법에서 이렇게 본인이 신문에 응하지 않았을 케이스가 32건이 있었는데요. 네. 보니까 모두가 결과는 구속으로 나왔다. 이런 자료를 오늘 좀 확인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여야의 이해득실이랄까요? 어떤 생각들을 할까요? 대체로 이미 지금 구속되기 전에도 분위기가 반영됐기 때문에 새롭게 변화를 막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네. 아다시피 당장 야당의 경우에 자유한국당 계열의 대통령 두 사람이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두 사람이 되는 셈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네.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인데요. 그동안에 이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계속 동조해왔죠. 그러나 여론이 그렇게 좀 호응을 해주지 않으니까요. 최근에 와서는 그런 쪽 주장보다는 이번에 본인이 잘 대처하기를 바란다. 오히려 조금 거리를 두는 듯한 네.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일부에서는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문제를 계기로 삼아서 개헌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 자체가 국민적인 차원에서는 새로운 뭔가 느낌을 주겠지만은 정치권 자체에는 변화의 계기가 되기 어렵다. 이미 그런 추세가 반영이 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 액수만 100억 원이 넘습니다. 혐의가 상당히 중한데요. 만약 받아들여진다면 중형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어떨까요? 이게 법정 소송이 아닌 정치 투쟁. 그러니까 법정 투쟁이 아닌 정치 투쟁으로 갈 수 있을까요? 네, 정치 투쟁 우리가 얘기하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정치적인 투쟁을 한다는 것은 여론을 등에 업어서 한다라는 점이 되겠고요. 최후의 결론 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그런 태도겠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런 방식을 빌렸는데요. 결과적으로 효과를 받느냐? 효과를 별로 봤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나마 일부 지지 세력들이 계속 이제 무죄다라고 주장하긴 했습니다만 현재 30년 구형을 받아놓은 상태가 됐고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더욱 어렵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그나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지 세력들이 일정하게 있지 않습니까? 네. 상대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그렇게 열혈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룹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안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수행했던 것이다 이런 주장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냐 아니면은 직권 남용을 통해서 뭔가 경제 공동체 이익을 챙긴 거냐 논란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안들이 전부나 우리가 보기에 사익과 관련된 여러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정치 투쟁으로 쟁점화시키기 쉽지 않다. 더구나 이것을 매개시켜주는 정당들도 아까 말씀드렸었지만은 당장 자유한국당의 경우도 지금은 약간의 거리두기 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정치 투쟁을 하기도 어렵고 한다고 하더라도 효과를 좀 거두기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소식을 좀 알아볼게요. 네. 자유한국당, 집안 싸움이랄까요? 일부 중진 의원들이 홍준표 험지 출마론을 거론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 아마 특히 서울시장 계속해서 누구 영입했다느냐 하는데 모두가 좀 거부하는 상황이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일정은 점점 다가오는데 만약에 본인이 이렇게 사람들을 영입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스스로 나서서 메울 수밖에 없느냐라는 거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마 서울시장의 당사자가 직접 나서라 이런 얘기인데 네. 서울시가 험진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려운 지역을 당 대표가 직접 나서라 이런 얘기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홍준표 대표가 영입하려는 사람들이 왜 호응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홍준표 대표의 책임도 있다. 이런 지적을 하기 위해서 당사자의 험지 출마를 꺼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중진들의 쓴소리에 홍준표 대표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한번 볼까요? 그들의 목적은 나를 출마시키면 당이 공백이 되고 그러면 당권을 차지할 수 있다는 음험한 계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 줌도 안 되는 그들이 당을 이 지경까지 만들고도 반성하지 않고 틈만 있으면
연탄가스처럼 비집고 올라와 당을 흔드는 것은 이제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네, 용어들이 세죠. 한 줌도 안 되는 그들. 그런데 연탄가스처럼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당의 부산의 한 당협위원장 그런 얘기 했습니다. 당의 인사들을 가지고 다른 식으로 불만과 비판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을 해서 되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은 주로 여당을 향해서 저희 강한 말투를 많이 썼는데 당 내부를 향해서 이런 말을 쓰니까는요. 과연 그것이 도움이 되겠느냐 당에서 충분히 논란이 될 만합니다. 예컨대 여당을 향해서는요. 여당은 왜 지금 이번에 지방선거에 후보들이 풍년인데 예, 영입도 못하고 한국당은 그러냐라고 얘기하니까 홍준표 대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깜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몇몇 나와서 설친다고 해서 인물 풍년이냐라고 네. 여당을 향해서는 그렇게 했는데 어제 이번에는 직접 들었습니다. 예, 이번에는 자당 내부의 인사들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또 친박계 의원들하고도 설전을 한번 벌였는데 홍 대표가 박근혜 동정심을 팔아 정치적 연명을 시도하는 세력과는 우리는 결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또 대표적인 친박계죠. 김진태 의원이 박근혜를 필요에 따라 들었다 놨다 하는 정치꾼이다. 당은 대표의 놀이터가 아니다. 품위를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지쳤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지금 대체로 당의 중진이라고 얘기하면 이전부터 정치를 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권 시기에 중심에 있던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또 친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중진들이 일어나면은 친박 문제를 가지고 분명히 지적할 수 있을 거고요. 네. 일부는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시기에 중용돼서 활동했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권력이 있을 때 좋은 자리에 편한 자리에 가서 했던 사람들이 지금 당 어려울 때 무슨 소리냐라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네. 김진태 의원은 뭐 그렇게 중진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재선 의원이니까는요. 김진태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홍준표 대표가 사실상 좀 말이 왔다 갔다 했던 것은 좀 사실 아닙니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심지어는 지난번에 출당 조치할 때 출당 조치는 우리의 보수 정당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대신 이후에 법정 투쟁에서는 전적으로 지원해주겠다라고 했었는데 이후의 과정에서 지금 손떼고 있는 상황이죠. 그 전에 이제 대선 때는 굉장히 또 박 전 대통령 측에 우호적이지 않았습니까? 네, 뭐 태극기 부대 정도가 참여하지 않았었지만은 상당히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냐 이렇게 네. 말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상 중진들과의 갈등 속에서는 일부는 홍준표 대표가 제1야당 보수 야당을 이끌어간다고 했을 때 과연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믿음감을 줄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나경원 의원 등이 계속 그런 얘기 해왔고요. 이번에 중진들 다수가 그런 지적을 하면서 모임도 결성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또 4명의 중진 의원들이 4명이 뭐 4선, 5선 이렇습니다. 또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중에 2분 중진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당이 위기의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거의 가장 큰 원인은 이 홍 대표의 끊임없는 당의 분열과 갈등을 야기시키는 리더십, 또 두 번째는 품격 없는 그 언행으로 인해서 이 당대표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지는에 따라서 지금 당이 위기가 더 심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세간의 지금 평가입니다. 당 운영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너무 독선 독주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당이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고 그것이 선거를 앞두고 적전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하다. 이런 데 대한 당 안팎의 우려가 높습니다. 지금 이주영 의원은 5선인 굉장히 네. 다선 의원이죠. 네. 그동안에는 비교적 서로 협력관계 있다가요. 근리 와서 많이 충돌했죠. 네. 한때 그 홍준표 대표의 이름 홍판표 이름을 개명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협력했다느니 그것이 아니었다는 논쟁이 있을 정도로 좀 그런 관계였는데요. 네. 중진으로서 비교적 상당히 그 홍준표 대표 리더십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표출하고 있습니다. 당이 지금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떻게 결정되고 있나가 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네. 일부에서는 그래서 홍준표 대표 체제를 홍짜르 체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침에 흔히 여는 최고위원
회의도 없죠.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냥 그렇습니다. 당대표만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하는. 적어도 언론에 노출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내부적으로 있나 모르겠지만요. 그 이전에 가장 근본적으로 있었던 시기가 유혈의 전 최고위원이 활동할 무렵에는 그때는 있었군요. 예, 있는 네, 과정에서 충돌도 있고 좀 그랬어요. 네. 그랬는데 중진들 입장에 봤을 때는 이 상황을 그냥 손만 놓고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입장도 있고요. 또 전략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홍준표 대표의 책임론에 대해서 이후에 만약에 지방선거가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또 지금 이미 시동을 걸고 있는 거 아니냐. 그때 네. 문책을 위해서 이런 해석까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가 완전히 책임지고 끌고 가는데 인재 영입이 없으니까 성과가 있다면 모르겠지만은 네. 성과가 없이 지금은 계속 좌절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입하려고 했을 경우는 두 가지 조건입니다. 현재 지지가 높다면 모르겠는데 현재 지지율은 낮다. 그렇다면은 영입이 되려면은 미래의 비전이 있어야 할 것인데 둘 다 아직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입하려고 하는 당사자도 상당히 가깝할 겁니다. 지금. 네. 네. 이번에는 개헌안 좀 여쭤볼게요. 네. 이제 대통령 개헌안 오늘로 이제 그 윤곽이 다 드러났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눈에 들어오시던가요? 네, 이전에 이틀 동안 발표했던 건 이미 분석이 됐기 때문에 오늘 걸 중심으로 얘기한다면 오늘 발표에서는 두 가지 점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이 개헌의 주체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왜 제가 여기에 주목하냐면요. 이후에 지금 청와대 쪽 대통령 발의에서의 과제는 국회와에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의 과제인데 국회와의 협력 과제보다는 바로 국민에게 직접 갔던 이런 점이 있습니다. 국민이라는 용어를 들면은 상당히 동의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의 세력머리로 갈 소지가 있어서 네. 그렇게 상황이 좋은 부분만 아닌 것 같고요. 또 그렇게 하나, 또 행간을 읽을 수가 있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후에 과연 국회와에 얼마나 서로의 절충점을 마련할 것인가에 주목했는데 주로 국회 쪽에서는 정부 형태, 정부 권력 구조 관련해서 지배적인 견해가 분권형에 가까운 쪽인데 분권형 대통령 되는데 여기에 대한 근접 가능성보다는 그 문제점을 오늘 지적하는데 많이 할애를 해가지고요. 상당히 네. 대비가 됐습니다. 대신에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 분산시켰다. 그리고 대신에 총리와 국회 쪽에 아주 많은 권한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과연 권한을 줬나? 대통령의 권한을 얼마나 축소시켰나? 여기에 대한 해석은 좀 다룰 수 있을 겁니다. 그걸 마침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개헌을 이야기하는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일단 대통령 단임제라기 때문에 너무 임기가 짧다. 뭐 정책 좀 해보려면 끝나버린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모든 문제가 대통령의 정말 제왕적인 권력,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게 이렇게 쏠려 있는 이것 좀 고쳐보자 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물론 오늘 나온 거 보면 대통령은 국가원수다 이런 조항도 삭제하고 뭐 헌법재판소장 임명하는 것도 헌법재판소에 넘겨준다 뭐 이런 것들 몇 개 나온 것 같은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보면 권력을 이렇게 크게 의회에 떼준다든지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장이 엇갈린다고 했었는데요. 만약에 떼주지 않고 4년 연임까지 한다면 8년 하는 것이니까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과 기간을 덜 늘리는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네. 그렇지 않다. 내용상으로 보자면은 이전에 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많이 축소 분산시켰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히 국회에 넘겼던 걸 보면은 사실상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네. 정부 입법의 경우에 10명의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거치도록 한다는 것인데 10명의 국회의원 동의 거치는 것 충분히 형식적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여당에서 의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0명의 동의라는 것은 형식적인 것 같고요. 대신 조약 비준의 범위를 상당히 넓혔던 이런 게 있고요. 예산을 법률의 수준에서 절차를 거친다고 하는 것 보니까 국회 내부의 수정의 가능성을 많이 넓혔던 이런 점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대체로 요구했던 분권형에 가까운 절충점이 되느냐라고 보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가장 먼저 건드릴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이 총리의 위상과 선출 방식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헌법에 되어 있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이 명을 받는단 말 하나만 삭제했을 뿐이지 선출 방식이라든가 다른 역할에 대해서는 크게 조정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네. 반면에 야당에서는 특히 자유한국당에서는 언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무슨 뭐 권력 대주는 건 거의 없는 것 같다 이런 입장이 분명히 나올 것 같고 또 하나 자유한국당에서는 결국 말씀하신 총리에게 얼마나 힘을 떼주느냐 이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의원 내각제라고 내놓고 말은 나경원 의원은 말하더군요. 의원 네. 내각제로 가자고 말은 않지만 그러니까 국회의 권력과 청와대의 권력 이게 좀 나눠보자 이런 입장인 거죠. 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대통령제 또 뭐 의원 내각제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냥 정치학적으로 했을 때는 의회 중심주의, 대통령 중심주의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는 그걸
권한의 중심이 의회에 있을 경우 우리가 의원 내각제로 하는 케이스인데요. 네. 그런데 지금 대통령 발의를 주도하는 그룹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의회는 믿을 수 없다. 그런데 권력을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쪽을 의회의 권한을 더 강화하는 쪽 얘기는 현재 믿을 수 없겠지만은 앞으로 개헌을 한다면은 의회도 그만큼 책임을 부여하는 제 역할을 못하면 해산할 수도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같이 동시에 맞물려서 진행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네. 어쨌든 간에 절충점을 좀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데 현재는 청와대 발표는 제가 봤을 때는 지지 세력들이 요구하는 방향을 명쾌하게 뚜렷하게 제시하는 거기에 초점을 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많이 나온 이야기인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예컨대 뭐 분명하게 밝히진 않았지만 이제부터 논의를 할 거니까요. 뭐 힘을 많이 가진 총리가 내치를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뭐 외치나 외교안보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아무래도 의견이 모아질까요? 어쨌든 그동안에 나왔던 것은요,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총리의 선출 기반을 국회에 두는 거에 됐겠죠. 대신 총리 역할과 대통령의 역할의 권한에 관해서 대통령을 상당히 형식적인 역할만 하는 최소한의 대외적인 대표 성만 갖게 하는 이런 정도로 이른바 오스트리아식 분권형 사실상 네. 내각제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주장하는 쪽부터 이혼 집정부제를 하되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된 프랑스식을 한다든가 네. 스펙트럼이 다양하긴 한데요. 그 절충점을 심상정 의원 등이 좀 나서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청와대 발표에서는 조금 그런 절충점엔 아직은 보여주지 않았던 것 네. 같습니다. 약간 거리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정치권 합의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당장 6.13 선거 때 네. 개헌안도 국민투표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보자면은 강제된 시점은요, 공고 20일. 그 다음에 국민투표 붙이기 전에 18일 정도니까 38일이니까 45일 정도면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세로 봐서는 6월 13일 날 맞추기는 어렵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청와대 쪽도 다른 쪽에 뭔가 압박을 위해서 하는 경향이 좀 있어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실천하려면은 뭔가 절충점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서 될 것인데 근본적인 방향을 제시는 청와대 쪽과 여당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데 충실한 거 보면은 날짜보다는 방향을 제시하는 데 우선 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우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